스스로 치유하는 내 5장 모세 펠덴크라이스 물리학자, 유도유단자, 치유자 정신적으로 동작을 자각함으로써 심각한 내 문제를 치유하다.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도망치다. 1940년 6월 한 젊은 유대인이 나치가 밀고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파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죠. 가방 안에는 새로 발견된 물질로 원자력 에너지와 핵무기 생산에 꼭 필요한 중수 2리터, 그리고 소위탄 계획을 포함하여 프랑스의 과학 비밀과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이것이 독일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는 영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건장한 체구에 딱 벌어진 가슴, 162cm 키에 힘이 엄청났고 운동을 잘했습니다. 다만 10년 전에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걷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막 36살이 된 모세 펠덴크라이스는 소르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부부 프레데리크 졸리오 키리와 이렌 졸리오 키리가 세운 연구소에서 원자를 연구했습니다. 몇 년 전인 1935년에 퀴리 부부는 인공 방사성 원소를 만들어낸 공로로 노벨상을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1939년 3월 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우라늄 원자를 분열시켜 원자력이라 불리게 되는 막대한 에너지를 낸 연쇄 반응을 일으킨 데 성공했습니다. 원자에 충격을 가한 입자가속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펠덴크라이스였습니다. 그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프랑스에서 졸리오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종류의 폭탄이 가능해졌다고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덧붙여 나치도 이 연구를 따라잡고 있으며 우라늄을 축적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1940년 6월 도망치기 며칠 전 나치가 파리로 진격하고 있을 때 펠덴크라이스는 부상당한 무릎이 말썽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심하게 부어올라 침대에서 일어나 출근하기도 어려웠죠. 최근 들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기는 했지만 뇌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이 어떻게 무릎을 붓게 만드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슈타포가 들이닥치면 몇 시간 안에 퀴리의 연구소를 수색하고 전 직원을 마당으로 불러 모을 터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를 가려내 차에 태워 강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프레데리크는 유대인인 펠덴크라이스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레데리크는 프랑스 정부의 서류들을 재빨리 그에게 넘겨주었죠.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모세는 아내 요나와 함께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오르기 위해 황급히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항구가 폐쇄되거나 마지막 배가 떠난 뒤였습니다. 나치 공군은 자동차로 도망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로를 폭격했습니다. 도로는 심하게 파괴되어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모세와 요나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선천적으로 고관절에 문제가 있었고 모세는 무릎이 아팠습니다. 모세는 정신력을 발휘하여 포기하려는 그녀를 버려진 외바퀴 손수레에 태우고 밀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연합군 해군의 대피 작전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을 지휘한 영국 장교는 훗날 제임스 본드 소설을 쓴 이언 플레밍이었습니다. 플레밍은 그들을 에트릭 군함에 태웠습니다. 점령당한 프랑스를 마지막으로 탈출한 배였죠. 사람들로 워낙 붐벼서 펠덴크라이스는 가방을 도착하면 찾기로 하고 화물칸에 던졌습니다. 펠덴크라이스와 아내는 1940년 6월 마지막 주에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찾았지만 하나밖에 찾지 못했고 이를 영국 해군에 넘겼습니다. 이제 그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펠덴크라이스라는 이름이 독일인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나치가 피난민들 사이에 첩자를 심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영국인들은 그를 붙잡아 아일 오브 맨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J.D. 버날은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과학자들을 찾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졸리오 퀴리의 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그는 펠덴크라이스가 억류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버날은 그를 석방시켜서 위험에 처한 영국을 돕도록 했습니다. 나치 잠수함이 영국의 배들을 침몰시켰던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 펠덴크라이스는 잠수함 추적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수중 레이더, 소나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영국의 소나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펠덴크라이스는 스코틀랜드 서해안의 외딴 마을 페얼리로 가서 희한한 조합의 과학자들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는 수상한 외부인에서 영국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해군 과학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1급 비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밤에는 동료들에게 유도를 가르쳤죠. 파리에 있을 때 그는 프랑스 유도 클럽의 창설을 도왔습니다. 최초의 서양인 유도 유단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유도에 관한 책들을 써서 작은 사람이 자기보다 큰 사람을 던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물리학 방정식을 동원해서 증명하기도 했죠. 그의 유도 솜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 지휘관이 그의 유도 수업을 들었고 펠덴크라이스에게 의용병 소대 이어 대대에게도 유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곧 상륙 작전을 준비하는 영국 낙하산 부대원들에게 무기 없이 육박전을 벌이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펠덴크라이스 요법의 시작. 펠덴크라이스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독립성과 고집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1904년 5월 6일 슬라부타,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인 슬라부타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1912년 가족 모두가 바라나비치, 현재 벨라루스 영토인 바라나비치로 이사를 갔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은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주도한 대학살로 희생되었죠. 1917년 세계 도처 유대인들의 공경을 본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영국은 국왕 폐하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모국을 건설하는 문제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벨포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4살의 모세는 혼자서 벨라루스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걷기로 했습니다. 부츠에 곤총 한 자루, 배낭에 수학책을 넣고 공식 서류 한 장 없이 습지를 건너고 영하 40도를 견디며 1918년에서 1919년 겨울 러시아 국경지대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마을을 지날 때마다 다른 유대인 아이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합세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순회 서커스단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고개사가 모세에게 텀블링과 낙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훗날 유도로 이런 기술을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크라구프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50명의 아이들이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는 용감한 소년을 따랐고 나중에는 20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른들도 아이들의 행진에 합세했습니다. 중부 유럽을 거쳐 이탈리아와 아드리아해에 도착해서는 배를 한 적 빌렸습니다. 1919년 늦여름 마침내 팔레스타인에 도착했습니다. 이주민들이 대개 그렇듯 펠덴크라이스도 무일푼이었습니다. 일꾼으로 일했고 텐트에서 잤습니다. 1923년에는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다른 교사들이 실패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학습 과정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돕는데 소질이 있었던 것이죠. 1920년대에 아랍인들은 영국령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마을과 도시들을 공격했습니다. 펠덴크라이스의 사촌 피셀도 공격을 받아 희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많은 보호나 무장할 수 있는 권리를 영국에 요구했지만 둘 다 거절당했습니다. 젊은 펠덴크라이스는 무기 없이 자신의 몸을 지키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인 공격자들은 보통 칼을 들고 덤볐고 위에서 공격하여 목이나 명치를 겨냥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펠덴크라이스는 타격을 막은 다음 공격자의 팔을 잡고 뒤틀어 칼을 떨어뜨리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보호하려고 반사적으로 팔을 들거나 공격당하는 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펠덴크라이스는 신경계의 이러한 자동적인 반사 행동에 맞서는 대신 그것을 활용하는 대처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면 얼굴을 막으려는 본능을 따르라고 주문했고 그 동작을 방어에 더 잘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당하는 사람들 사진을 찍었고 그들이 겁을 집어먹고 본능적으로 보이는 반응을 효과적인 방어로 다듬은 저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신경계를 다루면서 그것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편승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깃들이 여기에서 마련되었습니다. 1929년에 그는 맨몸으로 싸우는 법을 다룬 수많은 책들 가운데 첫 번째 책인 주짓수와 자기 방어를 히브리어로 편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막 생겨난 유대인 국가 군대의 훈련에 사용된 첫 번째 자기 방어 지침서였습니다. 그 해에 그는 무릎을 다쳤고 회복하는 동안 심신의학과 무의식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에밀 쿠에의 체면에 관한 책을 번역하여 자기 암시라는 제목으로 내면서 2장을 집필했습니다. 1930년에 그는 파리로 갔고 거기서 공학 학위를 받고 졸리오 퀴리 밑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1933년 어느 날 그는 유도의 창시자 가노 지고로가 강의차 파리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노는 몸집이 무척 작고 허약해서 어렸을 때 남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짓수의 변형인 유도는 상대방의 힘을 활용하여 균형을 무너뜨리고 제압합니다. 부드러운 길이라는 뜻의 유도는 또한 몸과 마음에 관여하는 총체적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펠덴크라이스는 가노에게 맨몸으로 싸우는 법에 관한 자신이 쓴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나요? 가노는 자동적이고 날카로운 신경 반응을 자기 방어에 활용하기 위해 펠덴크라이스가 개발한 공격 저지의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내가 개발했습니다. 펠덴크라이스가 대답했습니다. 못 믿겠는데요. 가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펠덴크라이스는 그에게 칼로 자신을 공격하라고 했고 가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칼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가노는 몇 달이 걸려 책을 완전히 소화했습니다. 그는 펠덴크라이스에게 최고의 유도 선수로 훈련시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도를 배우면 공중으로 내던져져도 항상 통제된 방식으로 착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노는 드디어 유럽에서 유도를 대중화하는 데 도움을 줄 적임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뒤에 펠덴크라이스는 프랑스 유도 클럽을 공동으로 창설했습니다. 그는 박사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졸리오 퀴리와 다른 물리학자들에게 유도를 가르쳤습니다.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그의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안 좋은 날에는 침대에만 있었고 몇 주 동안 밖을 나가지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좋다는 것을 알았고 왜 그런지, 왜 이런 신체 문제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악화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무릎 문제의 원인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넙다리 근육이 거의 야위었을 만큼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안에 반월판 연골이 심각하게 찢어졌고 무릎 인대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외과 의를 찾았고 수술하지 않으면 무릎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펠덴크라이스가 물었습니다. 수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나요? 외과 의가 대답했습니다. 오, 물론이죠. 반반입니다. 하지만 설령 수술이 성공해도 그의 무릎은 항상 뻣뻣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펠덴크라이스가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수술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서 밖에 나가 성한 다리로 껑충껑충 뛰다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서 성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는 영영 못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겨우 집으로 돌아와 침대로 가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원래 아팠던 무릎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놀랐습니다. 내 자신이 미쳐간다고 생각했다. 무릎 때문에 몇 달 동안 서 있지도 못했던 다리가 어떻게 갑자기 쓸만해지고 통증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신경과학 책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뇌와 신경계가 기적처럼 보이는 일의 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펠덴크라이스의 성한 다리에 급성 외상이 일어나자 그의 뇌는 그가 움직이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보호하고자 그의 다리에 해당하는 뇌의 운동 피질 지도를 억제했습니다. 그러나 뇌의 한쪽이 억제되면 다른 쪽이 그 기능을 넘겨받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성한 다리의 운동 피질 지도가 억제되면서 망가진 다리의 운동 피질 지도가 발화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근육을 가동하다 보면 유용하게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으로 그는 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신체의 상태만이 아니라 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스코틀랜드에서 대잠수함 프로젝트를 할 때 펠덴크라이스는 젖어서 미끄러운 갑판을 빈번하게 오갔고 무릎이 자주 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안 좋은 날에 무엇이 자신의 뇌와 무릎을 자극하는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다른 포유동물들은 태어나고 곧바로 걸을 수 있는데 인간은 걷기와 같은 기본적인 솜씨도 시간을 두고 배운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펠덴크라이스가 볼 때 이는 걷기가 경험을 통해 신경계에 배선되고 동작의 습관을 형성하는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바꾸려 하는 것도 이러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무릎을 어떻게 사용하고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운동 감각 자각을 개발했습니다. 운동 감각 자각은 자신의 몸과 팔, 다리가 공간 어디에 있는지 움직인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해주는 감각입니다. 펠덴크라이스는 유도와 신경과학 서적을 통해 인간이 서면 일부의 근육인 등의 항중력근과 사두근이 그 사람을 떠받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학습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설 때마다 이런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실행합니다. 나쁜 자세 습관은 펠덴크라이스가 안 좋은 날에 문제가 되는 무릎을 악화시켰으므로 그는 누워서 스스로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중력의 작용을 없애고 항중력근의 사용과 자신이 서는 습관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어디서 통증이나 한계가 시작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동작을 수백 번 했습니다. 나중에 제자 마크리스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모든 부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무의식적 관계들을 모두 느끼려고 스스로를 유심히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도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다. 펠덴크라이스의 말입니다. 이런 전체론적인 통찰은 훗날 그의 접근법을 다른 형식의 신체 치유, 바디워크와 구별시켰습니다. 뼈, 근육, 결합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므로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한 부분을 움직이면서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란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한쪽 팔을 쭉 펴고 손가락 하나를 올리면 아래팔에 근육이 수축하고 등의 다른 근육들이 이 근육을 안정되게 붙들며 이로 인해 신경계와 신체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동작으로 전체 균형이 어떻게 미묘하게 바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근육이 심지어 이완 상태라고 여겨질 때조차 수축 혹은 근육 긴장을 보입니다. 근육 긴장은 근육 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근육 톤은 흔히들 마른 사람의 근육의 시각적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근육 긴장은 하나의 근육의 전체적인 수축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만 사용되는 의학 용어입니다. 긴장에는 높은 수준의 수축도 있고 낮은 수준의 수축도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근육의 긴장이라도 달라지면 다른 근육들의 긴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이두근이 수축하면 삼두근이 이완됩니다. 근육 긴장의 수준을 자각하고 자신의 걸음을 미세한 동작들로 나눈 펠덴크라이스는 이제 무릎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몇 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보다 그 동작을 어떻게 행하는지 관찰하는 데 훨씬 관심이 많았다. 그는 동작을 계속해서 자각하면서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었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활동 기능과 뇌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걸음걸이를 분석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걷는 방식에 많은 조정이 있었고 이런 변화들로 인해 부상을 잊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몇몇 동작들을 잊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동작의 레퍼토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줄어든 것입니다. 결국 동작의 제약들은 신체적 한계뿐만 아니라 동작의 습관과 정신적 지각의 습관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마음과 몸은 항상 연결되어 있으므로 유도가 마음과 몸을 하나로 교육하는 형식임을 간호로부터 배웠습니다. 나는 마음과 몸의 통합이 객관적 현실이라고 믿는다. 그저 서로 연결된 부분들만이 아니라 기능하는 동안 불가분의 전체로 존재한다. 펠덴크라이스의 말입니다. 이런 통찰력은 나치가 파리를 점령했을 때 펠덴크라이스의 무릎이 심하게 부어올랐던 기이한 상황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러시아의 대학살,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공격에 이어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목숨이 위협받았습니다. 그는 신체 문제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악화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무시무시한 경험과 기억은 신경계를 자극하고 마음과 몸 전체에 걸쳐 생화학적 반응과 근육 반응을 일으켰고 무릎도 붓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동안 펠덴크라이스는 그가 무척 흠모했던 프로이트의 작업에 대한 성찰로 시작하는 책을 썼습니다. 당대의 많은 임상의들과는 달리 프로이트는 마음과 몸이 항상 서로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펠덴크라이스가 신체와 성숙한 행동에서 강조하듯이 프로이트의 치료 대화요법은 불안이나 다른 감정들이 자세와 몸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가가 정신적 문제를 치료할 때 몸을 살피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펠덴크라이스는 순전히 정신적이기만 한 경험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몸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데도 여전히 횡행한다. 뇌는 항상 체현되고 주관적 경험은 항상 몸의 요소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른바 몸의 경험도 정신적 요소를 갖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펠덴크라이스는 거의 모든 친척들이 나치에게 살해당했음을 알았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부모와 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그는 나치가 프랑스인과 일본인 유도 동기생의 공모로 자신이 공동으로 창설한 유도 클럽에서 자신을 제명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유대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런던에 정착하여 몇 가지 발명을 하고 유도에 대한 또 다른 책, 고급 유도를 썼습니다. 또 동료 과학자들과 친구들을 돕는 데 활용한 자신의 치유법을 다룬 강한 자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물리학자로서 그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엔리코 페르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등 위대한 지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깊게 고민했습니다. 핵 물리학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이 얻은 놀라운 결과들에 힘입어 치유에 매진할까? 그는 치유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안마사가 되었다. 그러나 런던에 머물며 치유법을 추구하겠다는 그의 계획은 또다시 좌절되었습니다. 유엔은 1948년 팔레스타인을 두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지역, 다른 하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랍인 지역이었습니다.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무장한 6 아랍 국가가 유대인 국가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잇따라 런던에 와서 펠덴크라이스에게 기국을 종용했고 그는 1951년에 이스라엘 군의 전자공학 부서를 이끌면서 1953년까지 1급 비밀 프로젝트들을 수행했습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의 평생 작업에 마음껏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는 화학자 아브라함 바니엘을 만나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바니엘은 그에게 우리가 자네의 실험실이 되어줄 수 있어 라면서 매주 목요일 밤에 자신과 아내의 아파트에 와서 수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